북한 사람들 말 누가 들어요? 전세계가 싫다고 하고 전세계가 싫다고 하는 짓만 골라 하고 또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대국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미국 눈치 보고 유럽이나 어쨌든 그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외교관 하면 들을 소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하고 관계 나쁜 나라들뿐 아니라 북한하고 혈맹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참사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줘가지고 저희 유튜브에 나와주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소개했으니까 이제 일규고요. 뭐 바쁜 척은 많이 하는데 실제 조금 바쁜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초대를 해가지고 감히 모실 분은 아닌 것 무슨 같고요. 감히 뭐 또 감히 뭐 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이제 끙끙. 그래요? 그러면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근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일이 많아요. 진짜 일이 엄청 많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제가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 쓸 일도 많고, 거기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기웃기웃하면서 행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그러게요.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북한의 실상을 최근에 참사님께서 몇 년도에 오셨죠? 2023년 11월 12일 날 대한민국 도착했어요. 와, 2023년, 불과 이제 1년 조금 더 지난 거네요. 엄청 낡았죠. 네. 2년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만. 네. 이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또 북한의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외교관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김정은을 2번씩이나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대화도 했고. 한 7번 정도? 7번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내가 말씀드리는. 횟수로 7번 정도고, 이야기도 같이 나눈 거로 이제. 이야기 나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좀 더 과장스러운데, 이제 나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 내가 웸성 부국장했어요. 웸성 부국장은 말이 좋아서 부국장이지, 김정은하고 대비하면, 진짜 까마득이 이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하고 사업 토의하고 이럴 레벨은 아니고, 어떻게 대표단 왔는데 그 대표단제가 현장 총책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나눈다기보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계기가 좀 있었죠. 어쨌든 그래도 북한에서 김정은을 7번씩이나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근접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명은 있겠지만, 몇 명이 있겠지만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있었을 때 외교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북한의 위상이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교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외교관은 이제 한 개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외교관은 해외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엇갈리는데, 친북 성향의 국가들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코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는지, 조선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인간 코리안에 대해서는 그닥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또, 한국 사람들도 같고, 북한 사람들도 같고, 이렇게 부침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침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 노스코리아라는 그 딱지가 붙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전 세계적인 이제 보편적인 관례라든가 원칙을 어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핵실험하고 인권 탄압하고 기타 등등. 거기다 뭐가 이제 전부 되냐면, 이제 국제 언론이 대부분은 다 소방 세계가 장악하고 있어요. 소방 세계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소방 세계가 엄청 요란하게 폭로하는데, 팩트만 폭로하면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들은 조금 과장해서 폭로하는 것도 있어. 지옥 같은 사회 맞죠? 근데 그게 너무 과장돼서 그렇죠. 이제 폭로되다 보니까 안 좋은 면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한 하면
우선 저 지역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나쁜 이미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외교관들도 그렇고 해외 파견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도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또 맞습니다.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닌데. 네네. 아, 그러면 그 외교 활동을 하려면은 그 국가가,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미지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그러면 그 나라 외교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어떤 것까지 물어보나요? 외교관들끼리 대화하면서 대체로 이제 공식적인 자석에서 하는 대화가 있고 네. 사적인 자석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적인 자석에서는 다 친구고 공적인 자석에서는 정말 이렇게 쏘준 얘기를 가서 이제 하고 쏘준 얘기를 듣고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뭐 국가에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석에서 북한 외교관이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뭐 외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 유대는 다 있으니까 이제 그 수교가 돼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교류가 진행되는데 북한 사람들 말 누가 들어요? 전세기가 싫다고 하고 전세기가 싫다고 하는 짓만 골라 하고 또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대국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유럽 눈치 보고 한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쨌든 그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외교관 하면 들을 소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하고 관계 나쁜 나라들뿐 아니라 북한하고 혈맹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북한 외교관들하고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깔고 가네요. 일단 깔고 가죠. 네, 약간 깔고 가네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외교관을 만약 했다면 좀 서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 당국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그때 당시 못 하셨죠? 이제 저런 씨도 북한에서 체제 충성하던 사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실된 충성이든 아무튼 뭐 본인 가족이라든가 어떤 본인이 출세라든가 행복을 위한 충성이든 아무튼 충성은 하잖아요. 네. 충성을 하는 기간만큼은 체제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될수록 하기 싫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느 순간에 툭 튀어져 나가면 그다음에 바로 초론 씨 있는 부서에서 우리를 잡아가잖아요. 잡아다 족치잖아 또. 근데 왜 자꾸 저를 자꾸 엮으려고. 자, 그러면 우리 참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움도 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단 어려움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북한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직업이란 말이죠. 그런 직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그럼 그 가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외교관이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 때 알제리 가서 유학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쿠바에서 유학을 했어요. 대학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중앙당 대연락부 전직 지금 그 후에 통전부로 됐어요. 네. 대연락부에 있으면서 이제 무역을 하셨어요. 무역을 하다가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붕괴가 됐어요. 집안이 아예 무너지고 보이부에서 2번 가택 수색하고 아예 정말 깨끗 망했죠. 네. 그 후에 이제 내가 진짜 어렵게 대학 권한행군 때 대학 다녔어요. 심지어 그 강내밥, 옥수수라고 하는 강내밥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내가 싸가지고 나왔어요. 대학 다니시면서요? 대학 다닐 때. 아무리 권한행군이라고 하지만 외고대 학생들은 입안 먹고 그렇죠. 네, 쌀밥 먹고 다녔어요. 그건 알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 꿈은 외아버리 회사에 가서 외아버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내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무너진 집안을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감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말 너는 무역하면 안 된다. 아버님께서요? 네,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려면 한 발은 감옥에 갔다가 디디고 밟고 무역을 해야 된다. 본인이 무역하다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베이징 북경대학 유학생이에요. 아버님께서요? 네. 부럽다. 집안 자체가. 네. 그래서 북경대학에서 유학할 때 웸송 그때 당시 일부상 강석주 그분이랑 같은 이제 동창이거든요. 친분이 있어가지고 강석주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나를 아예 강제로 웸송에 갖다 꽂아놓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외교관이 됐어요. 외교관을 그러니까 그 참사님께서 하겠다고 이렇게 뭐 꿈을 가지셨던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돈벌이를 해가지고 집안을 일어 세워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결심을 가지고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네. 외교관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외교관 이제 꽂아놓기라고 하잖아요, 흔히 북한에서는. 그리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북한은 이제 권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있었던 보위부도 그렇고 보안소도 그렇고 단기간도 그렇고 꽂아 넣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좀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저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낙하산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한국식에는 낙하산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강석주 일부상 그때 외무성에서 탑이었어요. 외무상보다도 일부상이 더 이제 권력이 세있을 때인데 외무성 일부상을 통해서 이제 외무성에 꽂혔는데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때 배경이 탄탄하고 집에 돈이 있고 막 이런 센 사람이면 그분이 날 좀 더 좋은 데 갖다 꽂아 놓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옛날 유학 동창일 뿐 그렇죠.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시골 늙은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꽂힌 데가 외무성에서도 제일 그 안 좋은 통신국이라고 하는 데 갔다가 현실 체험생으로 있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부러웠지 옆에 사람들이 나 부러워했던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견줄 대상 이런 쪽이 없었어요. 아니었네요. 전혀. 통신은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게 뭐좀 이렇게 왜냐하면 외무성이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 다 이제 외교관들이잖아요. 네. 근데 외교관들 부서가 있고 보장부서라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신, 운전, 뭐 격리, 재정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관리하는 분들은 다 이제 보장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다니는 거다고 해서 이제 보장부서를 해요. 근데 나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그 통신국에 가 꽂혔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위부에 통신국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못 살거든요. 거기도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보위부가 뭐 기본 뭐 조사하고 그런 쪽이지 그쵸. 통신이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보장부서니까 못 사는데 그건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우리 참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해외에서 어린 유학 시절을 많이 보냈잖아요.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셨을 때 어린 시절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던가요, 그러면? 해외에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시야가 좀 넓혀졌는데. 제가 그 다른 이제 이만갑이랑 출연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아이 때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 다니다 보니까 아이 때부터 이제 조금 그 빨간물이 많이 이제 그 희석되면서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가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저한테 내가 여기 나와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일체 나와서 발설을 하지 마라. 뭐 잘 아시잖아요.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다 한 조사를 받으니까요. 3년 동안 뒤에다 딱 사람 붙여놓고 뭐 이게 듣고 얘가 뭐 조금 맞습니다. 이상한 얘기하면 그다음엔 바로 또 불러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 조심스러운 삶을 일생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외에 나가든 북한 내부에 있든 북한 정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산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그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보위부 사람들도 해외 나갔다 오잖아요. 보위부도 조사를 받습니다, 또. 보위부 그렇죠. 사람들도. 네. 그렇죠. 참, 도대체 조사의 끝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갔다 오면 다 받습니다. 그렇죠. 보위부 뭐 유경 부부장도 역시 뭐 한국에 왔다 가서 뭐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권력기관에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하, 누가 위고 누가 뭐 저거다라고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위부 조사를 받으셨다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근데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시작을 이제 대연락부 116 유연락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본과인데 거기서 이제 자금을 벌어가지고 교육원조비, 일본의 교육원조비 일년에 한 100만 불씩 보내는 거 그걸 자금 마련하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원산 쪽에 그 이제 수산기지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산물을 잡아다가 물고기 잡아다가 일본에 팔아서 본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 교육원조비 만들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일본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대연락부 10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11과로 가서 해외과로 갔어요. 쿠바에 갔는데, 그 11과에서 해외 그런 이제 그 외화벌이 기지 겸, 해외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이제 블랙이든 화이트든 그 이제 공작원들한테 자금 조달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있거든. 이제 중남미 지역엔 쿠바에 있었고, 마카오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고, 저기 체스코에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
3년에 그 인터넷 신문 나와요. 체스코에 있던 그 지사에서 마약을,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려고 마약을 가지고 오지리에 들어가다가 국경에서 잡힙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와이프가 이제 강건. 항일혁명 투사잖아요. 예, 예, 강건이 막내딸이랑 그 데리고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신문에 막 또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 그때 그걸 보고 이게 어디서 나간 놈이냐. 그러니까 대연락부에서 나갔다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해서 그때 조가 몽땅 철수에 들어갔어요. 근데 조가 철수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대연락부 담당 부부장이 유정숙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빨 다 뽑고 공작 활동하다 올라간 분이거든요. 오, 이빨까지 뽑고. 네, 그뭐 할머니를 변장하겠다고 이빨 다 뽑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이게 11과 담당이면 뭐가 이제 무섭냐면 통정부 내부 문제인데 해외 나가서 전문 쪽은 돈을 다루잖아요. 그 한 번 단위가 크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 $10,000면 지금 뭐 돈으로 한 10만 불 되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 조들에서 계속 이 부장한테 이제 그 뇌물을 많이 올려 쏜 거예요. 뇌물을 엄청 받았죠. 받았는데 갑자기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이 해외 조직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을 와서 불면 이 뇌물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조사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유정수가 자기 살겠다고 이 조원들을 몽땅 다 지방으로 자천해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끝까지 고향으로 안 가겠다고 꽂히다가 이제 그 창강분주소 아시죠? 예. 그때 창강분주소에서 취급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보입으로 넘겼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살 수 있은 그거죠. 이제 창강분주소에서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보이부 자체는 자기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의뢰받은 대상이다 보니까 정말 공정하게 그때 조사했어요. 8개월 조사해서 마지막에 해명이 됐죠. 그래도 조사를 그래도 공정하게 했다는 이제 제가 보이부 사람들 아는 게 많아요. 가문에도 또 보이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해외 나와서도 안전대표들이랑 상대해 보면 보이부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제 공정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아버지가 살아나게 된 거는 창강안전부에서 취급했으면 죽었어요. 못 견뎌요. 그놈 안전부, 그 안전부라는 탈을 쓰고 그냥 들어가서 사실은 하는 건데 북한에서 사형을 많이 하잖아요. 사형할 때 그 안전복 입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보이부에서 다 하고선 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첨사님께서 아버님 때문에 좀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그 아버님 때문에 고생한 것보다는 그 체제 정권이 잘못됨 때문에 고생을 했죠. 아버지도 정권이 희생물이 됐고 또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이 때부터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고마운 게 더 많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기보다는 아버지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버님 사건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아닌 북한 당국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셨댔나요, 그때? 했죠. 그래요? 원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김정일 때문에 이렇다 이것보다는 외교부에 있으면 오직 목표는 해외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보이부에 있으면 한 놈 잡아다 족쳐서 왕창 뜯으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살 길을 열리잖아요. 아니, 참사님, 잠깐. 가까이 보이부 있으니까 보이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이면 그냥 장마당 가서 장사하면 그렇죠. 매일매일 코밑 구멍 건설 하잖아요. 외무성은